2011년 5월의 문경은 유독 안개가 깊었다. 백화산 자락을 타고 내려오는 습한 공기는 사람의 폐부를 짓눌렀고 소나무들은 안개 속에서 기괴하게 비틀린 손가락처럼 보였다. 나무를 캐러 산을 오르던 주 노인이 그 재단을 발견한 것은 새벽 6시경이었다. 폐채석장에 깎아지른 듯한 암벽 아래 태양조차 비껴가는 음울한 평지에 거대한 나무 구조물이 서 있었다. 주 노인은 처음엔 누군가 영화 세트장이라도 지어놓은 줄 알았다. 하지만 안개를 헤치고 다가갔을 때 그의 노안에 들어온 것은 인공적인 조형물이 아닌 살아있는 고통의 형상이었다. 아이고 하느님. 주 노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실금을 했다. 십자가에 매달린 남자는 하얀 속옷만 입은 채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혀 있었다. 머리에는 가시 덩굴이 관처럼 씌워져 있었고 옆구리에는 깊은 자상이 선명했다. 남자의 발치에는 피가 고여 검게 변해 있었고 그 앞에는 커다란 전신 거울이 놓여 있었다. 죽어가는 남자가 자신의 고통스러운 최후를 똑똑히 목격하도록 배치된 지독히도 잔인한 연출이었다. 강력계 25년 차 박준석 경위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담배를 입에 물었다가 이내 뱉어버렸다. 신성함과 잔혹함이 기묘하게 뒤섞인 현장은 베테랑 형사인 그조차도 몸서리치게 만들었다. 팀장님, 이거 자살이라고 보기엔 너무. 막내 최 형사가 창백한 얼굴로 보고했다. 박형희는 시신 주위를 천천히 돌았다. 현장은 마치 결벽증 환자가 정리한 듯 정교했다. 시신 근처에는 십자가 제작 설계도, 망치, 드릴, 그리고 성경 구절이 코팅된 종이들이 순서대로 놓여 있었다. 특히 시신의 손을 살핀 박경희는 미간을 찌푸렸다. 왼쪽 손바닥에는 드릴로 뚫린 구멍이 있었고 오른쪽 손은 십자가에 이미 못이 박힌 상태였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해. 한쪽 손을 드릴로 뚫고 남은 손으로 못을 박은 뒤 다시 그 구멍을 못에 끼워 맞춘다. 하지만 인간의 뇌가 그 정도의 고통을 버티며 다음 동작을 수행할 수 있을까? 이건 생존 본능을 완전히 거세당한 광신의 영역이야. 신원 확인 결과 사망자는 47세 택시 기사 김모 씨였다. 그는 조용했고 독실했으며 홀로 살았다. 하지만 그의 집을 수색하던 박경희는 침대 밑에서 발견된 일기장을 보고 멈칫했다. 일기장에는 그분과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었다. 3월 12일 그분이 말씀하셨다. 문경의 높은 곳, 버려진 돌들이 있는 곳이 나의 골고다 언덕이 될 것이라고.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4월 15일 설계도를 받았다. 거울은 필수다. 마지막 순간 나를 통해 부활하는 그분의 눈동자를 확인해야 하니까. 수사는 곧 자살로 기울었다. 김 씨가 직접 도구를 구입한 영수증이 발견됐고 외부인의 침입 흔적은 전무했다. 하지만 박경희는 포기하지 않았다. 김 씨의 일기장에 등장하는 그분의 존재, 그리고 현장에 놓인 전신 거울의 각도가 너무나 정교하다는 사실이 발목을 잡았다. 박경희는 김 씨가 자주 방문했던 종교 커뮤니티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러다 어린 양의 기록자라는 익명의 블로그를 발견했다. 그곳에는 십자가 처형의 역사와 인체의 고통에 관한 해부학적 지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게시물은 2011년 4월 30일에 멈춰 있었다. 내일 한 명의 어린 양이 스스로를 바쳐 신의 흉내를 완성할 것이다. 나는 그 거룩한 기록자가 되어 어둠 속에서 지켜볼 것이다. 박경희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김 씨는 혼자 죽은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 그를 세뇌하고 설계도를 건네고 절벽 위 어둠 속에서 그가 스스로 손바닥에 구멍을 뚫고 비명을 지르며 죽어가는 과정을 관람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사건 발생 일주일 후 박경희는 홀로 다시 문경 폐석장을 찾았다. 밤의 폐석장은 거대한 무덤 같았다. 쏟아지는 빗줄기 사이로 낡은 녹음기 하나를 들고 그는 시신이 있던 자리에 섰다. 현장에서 발견된 김 씨의 녹음기에는 바람소리와 섞인 기괴한 소음들이 담겨 있었다. 박경희는 이어폰을 끼고 볼륨을 최대한 높였다. 깡깡깡. 망치질 소리였다. 이어지는 김 씨의 신음. 아, 아버지. 저를 받아주소서. 박경희는 녹음기의 소리에 집중했다. 그때 거친 숨소리 너머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다. 서걱 서걱.
누군가 사과를 깎거나 칼을 가는 듯한 일정하고 여유로운 소리였다. 그리고 낮은 웃음소리가 뒤따랐다. 훌륭합니다, 김 형제님. 조금만 더 깊게 찌르세요. 그래야 성경의 기록과 일치합니다. 그것은 김 씨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차갑고 건조하며 마치 실험 대상을 관찰하는 과학자 같은 목소리였다. 박형희는 손전등을 켜 절벽 위를 비추었다. 하지만 보이는 것은 젖은 바위뿐이었다. 그 기록자는 김 씨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십자가 앞에서 사과를 씹으며 그 광경을 즐겼던 것이다. 사건은 결국 정신질환에 의한 단독 자살로 공식 종결되었다. 경찰 윗선에서는 종교적 파장을 우려해 기록자에 대한 수사를 덮으려 했다. 박형희는 강력히 반발했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정직 처분이었다. 정직 기간 중 박형희는 집으로 배달된 의문의 소포를 받았다. 소포 안에는 김 씨가 썼던 것과 똑같은 가시관 하나와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십자가에 매달린 김 씨의 시신 뒤로 어둠 속에 숨어 카메라를 응시하는 한 남자의 실루엣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다. 그는 손에 거울을 들고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붉은색 잉크로 정갈하게 글씨가 쓰여 있었다. 예술은 모방에서 시작되지만 완성은 관객의 시선에서 이루어집니다. 박형희님, 당신은 최고의 관객이었습니다. 박형희는 사진을 움켜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맺혔다. 그는 깨달았다. 이 사건은 끝난 것이 아니었다. 기록자는 이미 다음 무대를 준비하고 있었고 그 무대는 아마도 이 진실을 쫓는 박형희 자신이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박형희가 정직 처분을 받고 술로 밤을 지새우던 무렵 문경의 안개보다 더 짙은 어둠이 깔린 서울의 어느 지하 작업실에서는 나지막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방 안은 기이할 정도로 청결했다. 벽면에는 수천 장의 사진이 격자 무늬로 배열되어 있었는데 모두 고통의 찰나를 포착한 것들이었다. 그 중심에 문경 폐석장의 사진이 있었다. 십자가에 매달린 김 씨의 모습 위로 붉은색 펜으로 복잡한 주석이 달렸다. 오른쪽 옆구리 자상 각도 15도 편차. 피의 흐름이 성경의 기록보다 완만함. 원인 대상자의 의지 부족 혹은 근육의 경련. 책상 앞에 앉은 남자는 정성스럽게 사과를 깎고 있었다. 서걱 서걱. 박형희가 녹음기에서 들었던 바로 그 소리였다. 남자는 닉네임 어린 양의 기록자이자 이 거대한 연극의 연출가였다. 그는 김 씨를 처음 만났던 날을 회상했다. 김 씨는 부서진 영혼이었다. 가족을 잃고 고독에 찌든 그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이 아니라 자신의 고통이 의미를 갖는다는 확신이었다. 기록자는 그 틈을 파고들었다. 그는 김 씨에게 성경의 고난을 육체로 재현함으로써 신의 영역에 도달할 수 있다는 망상을 심어주었다. 형제님, 당신의 손에 박힐 못은 쇠가 아니라 영광입니다. 남자는 김 씨가 스스로 자신의 손바닥에 들일 을 대던 순간의 눈빛을 기억했다. 공포와 환희가 뒤섞인 그 기괴한 눈동자. 남자는 그 순간을 30cm 거리에서 지켜보며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그는 조력자가 아니었다. 그는 단지 인간의 의지가 광기에 굴복하는 과정을 수집하는 수집가였다. 박형희는 정직 중에도 홀로 수사를 이어갔다. 그는 사건 당일 김 씨의 택시 동선을 다시 추적했다. 그러다 폐석장에서 OKM 떨어진 하수처리장 인근의 CCTV에서 낡은 자전거 한 대를 포착했다. 자전거를 탄 인물은 커다란 배낭을 메고 있었는데 그 배낭 밖으로 삐져나온 것은 다름 아닌 전신 거울의 모서리였다. 박형희는 미친 듯이 그 인물을 쫓았다. 그리고 마침내 인근 마을의 외딴 농가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한 노파를 만났다. 노파는 그날 밤의 안개를 기억하고 있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있었어. 산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산에서 내려오고 있었지. 그런데 그 사람 등에 거대한 날개를 달고 있더라고. 날개? 박경희는 의아해했다. 하지만 노파의 다음 말에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아니, 날개가 아니었어. 커다란 유리판이었지. 달빛을 받아서 번쩍거리는 게 꼭 천사 날개 같았어. 그 사람은 웃고 있었어. 아주 예쁘게. 그것은 전신 거울이었다. 김 씨가 죽어가는 모습을 비추었던 그 거울을
기록자는 사건 직후 직접 회수해 내려온 것이다. 범행 현장에 남겨진 거울은 수사팀의 눈을 돌리기 위한 가짜였거나 혹은 또 다른 메시지였다. 박형희는 소름 끼치는 결론에 도달했다. 기록자는 김 씨가 죽은 후에도 한참 동안 현장에 머물며 거울 속에 비친 시신의 표정을 감상했다는 뜻이었다. 박형희는 노파가 말한 방향을 토대로 산길을 뒤지다 버려진 기도원 건물 하나를 발견했다. 그곳은 이미 폐허가 되어 잡초만 무성했지만 지하 기도실 입구에는 최근에 사람이 드나든 흔적이 있었다. 박경희가 권총을 뽑아들고 지하로 내려갔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수십 개의 거울이었다. 사방이 거울로 둘러싸인 방 한가운데 촛불 몇 개가 넘실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정면의 거울 위에는 피로 쓴 문구가 적혀 있었다. 당신은 무엇을 보고 싶습니까? 박형희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초췌하고 집착에 미쳐 있으며 눈이 충혈된 사내. 그때 거울 뒤편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 형사님, 당신도 결국 나와 같은 작가군요. 진실이라는 이름의 고통을 수집하는. 박형희는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총구를 겨누었지만 거울의 반사 때문에 범인의 위치를 특정할 수 없었다. 사방에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김 씨는 행복해했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누군가에게 이토록 깊은 영감을 준다는 사실을 알았으니까요.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당신의 집착은 어떤 형태의 십자가를 만들까요? 챙그랑. 박경희가 거울 하나를 쏴 맞췄다. 파편이 사방으로 튀며 그의 뺨을 핥히었다. 하지만 방 안에는 오직 부서진 거울 조각에 비친 수백 명의 박경희뿐이었다. 범인은 이미 사라진 뒤였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났다. 문경 십자가 사건은 이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진 괴담이 되었다. 하지만 박경희의 손바닥에는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있다. 그날 지하 기도실에서 거울 파편에 찔린 상처다. 그는 그것을 자신만의 성은이라 불렀다. 그는 지금도 매일 아침 배달되는 신문의 사회면을 샅샅이 뒤진다. 어딘가에서 또 다른 예술적인 죽음이 발견되지는 않았는지, 그 기이한 기록자가 새로운 어린 양을 찾아내지는 않았는지 감시하기 위해서다. 어느 날 그에게 발신인 제안 번호로 문자 한 통이 도착했다. 사진 한 장이었다. 그것은 갓 지어진 어느 대형 교회의 첨탑 위에 매달린 어린 새의 사체였다. 새의 날개는 대못으로 고정되어 있었고 그 아래에는 작은 거울 조각이 놓여 있었다. 박형희는 떨리는 손으로 외투를 집어들었다. 문경의 안개는 거쳤을지 모르나 그가 쫓는 어둠은 이제 더 거대하고 정교한 모습으로 세상을 뒤덮고 있었다. 그는 현관문을 나서며 나직이 은조렸다. 기다려라. 이번엔 내가 내 죽음의 기록자가 되어줄 테니. 안개에 낀 백화산 너머로 다시금 무거운 망치질 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다. 깡깡깡. 그것은 누군가의 종말이자 누군가에게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구원의 서막이었다.